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반짝이는 지식들을 함께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신비로운 고대 왕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로 같이 가볼까 해요. 저희 앞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 주신 설명 자료가 딱 놓여 있거든요. 이 자료를 뭐랄까 나침반처럼 삼아서 앙코르와트의 그 거대한 규모부터 그 안에 숨겨진 의미까지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자료가 아주 좋은 출발점이에요. 세계 최대 석조 사원이기도 하고 또 한때 동남아시아를 호령했던 크메르 제국의 정말 위대한 유산이잖아요. 앙코르와트의 핵심을 들여다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관광지 그 이상이죠. 역사와 문화가 아주 꽉 응축된 곳이거든요. 아, 듣기만 해도 벌써 가심이 막 뛰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있다는 이 거대한 사원, 대체 어떤 곳인지 그 첫인상부터 제대로 느껴보죠. 먼저 그 규모부터가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자료에도 딱 나와 있잖아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조 사원. 그냥 뭐 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대라니.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정말 상상하시는 건 이상일 겁니다. 위치는 캄보디아 북서부 그 시암리아프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사원 전체 면적만 해도 약 1.6제곱킬로미터에 달해요. 1.6제곱킬로미터요? 와.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은 도시 하나가 그냥 통째로 들어갈 만한 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감이 오실까요? 도시 하나 크기요? 세상에. 단순히 넓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체가 전부 다 정교하게 조각된 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점이죠. 처음 딱 마주하면 그 웅장함에 뭐랄까 정말 말문이 막힌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와. 1.6제곱킬로미터.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대체 언제? 또 누가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자료를 좀 보면 12세기 초 크메르 제국의 수리아 바르만 2세라는 왕이 약 30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1122년부터 1150년, 거의 뭐 1000년 전인데 그 시대 기술로 이게 가능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12세기 초면 크메르 제국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잘 나가던 그 최전성기 때였습니다. 당시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수르야 바르만 2세가 자신의 어떤 위협을 기리고 또 더 나아가서 왕권의 신성함, 이걸 드러내려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었을지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원 건축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제국의 국력, 예술성, 기술력 이걸 다 총동원한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셈이죠. 왕권의 신성함이라.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이 딱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당연히 불교 사원이겠거니 했는데 원래는 힌두교 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의외였거든요. 왜 힌두교 사원으로 지었던 거죠? 아주 예리하신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앙코르와트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요. 크메르 제국이 힌두교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수르야 바르만 2세 왕 자신은 힌두교의 3대 신 중에서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신이 있잖아요. 비슈누. 그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어요, 스스로를. 왕이 곧 신의 화신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왕은 자신과 동일시되는 이 비슈누 신에게 이 사원을 봉헌함으로써 자신의 신성함 그리고 왕권의 정당성 이걸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을 위한 장대한 기념머리였던 거죠. 아하, 왕이 곧 신, 아니면 적어도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은 불교 사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변화는 그럼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뭐 자연스럽게 바뀐 건지 아니면 어떤 큰 사건 같은 게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힌두교 사원으로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크메르 사회에는 점차 새로운 종교적 흐름이 강해졌어요. 그게 바로 이제 스리랑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달한 소승불교,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죠. 소승불교. 네. 왕실의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백성들의 믿음 자체가 점차 불교 쪽으로 기울면서 아마 13세기 이후에는 앙코르와트 역시 자연스럽게 불교 사원으로 기능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교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원이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종교적 중심지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을 계속 이어갔다는 게 참 독특하죠. 아, 종교는 바뀌었지만 그 공간이 가진 신성함,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거군요. 와, 정말 역사의 여러 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그런가 건축 양식도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특징들이 좀 눈에 띄나요? 자료에는 뭐 연꽃 봉우리 모양의 탑, 넓은 통로, 십자형 회랑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던데요. 네, 바로 그 키워드들이 앙코르와트 건축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 역시 하늘을 향해서 솟아있는 그 5개의 뾰족한 탑이죠. 자료 표현처럼 마치 피어나기 직전의 연꽃봉우리 같은 그런 부드러우면서도 날렵한 곡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연꽃 봉우리 탑. 아,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원 내부는 보면 굉장히 넓고 긴 복도, 이걸 회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중심부에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십자 형태로 뻗은 회랑이 있는데 이게 크메르 사원 건축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참배객들이 이동하거나 종교 의식을 행렬하거나 할 때 편리하도록 설계된 구조겠죠. 그렇군요. 십자형 회랑.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자료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전부 돌로 된 모습인데 원래는 나무도 같이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부분은 사라졌다는 내용이요. 그럼 지금 모습은 원래 모습이랑 꽤 다른 건가요? 좀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그 점을 생각하면 앙코르와트가 더 놀랍게 느껴지죠. 현재 남아있는 건 이제 단단한 사암이라든지 라테라라이트 같은 석재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건축 당시에는 지붕 구조나 기둥, 문 아니면 여러 장식들 이런 많은 부분의 목재가 함께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아, 목재도요? 네. 특히 뭐 왕궁이나 일반 건물들은 대부분 나무였겠죠. 하지만 캄보디아 기후가 아시다시피 덥고 습하잖아요. 그 기후 속에서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유기물인 나무는 당연히 썩거나 벌레 먹어서 사라지고 비교적 영구적이 석재만 남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감탄하는 이 석조 구조물은 과거에는 그 화려한 목조 건축하고 어우러져서 훨씬 더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돌의 육중함하고 나무의 섬세함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을 테니까요. 와, 지금도 이렇게 압도적인데 나무까지 더해진 원래 모습이라 상상하기조차 어렵네요, 정말. 그런데 이 모든 건축물들이 단순히 그냥 크고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요. 자료에 보니까 우주의 축소판, 뭐 지상에 구현된 신들의 세계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앙코르와트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처럼 읽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앙코르와트의 전체 설계는요, 당시 크메르인들이 믿었던 힌두교와 불교의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화 속 우주 중심에는 신들이 사는 성스러운 산, 메루산,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고 하죠. 이 산이 있다고 여겨졌거든요. 아, 메루산. 네, 앙코르와트는 바로 이 메루산을 지상의 돌로 재현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중앙에 그 높은 탑들이 그렇게 솟아있는 거군요. 그 탑들이 바로 메루산의 봉우리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쵸? 정확합니다. 중앙에 있는 가장 높은 탑이 메루산의 정상을 상징하고요. 그 주위를 둘러싼 4개의 낮은 탑들이 작은 봉우리들을 나타내요. 총 5개의 봉우리인 셈이죠. 5봉우리. 네. 그리고 사원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넓고 깊은 해자, 아시죠? 물기. 그 해자는 메루산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전설 속의 거대한 우주바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주바다. 와. 즉, 앙코르와트 사원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소우주인 거예요. 왕은 이 소우주의 중심에서 신과 소통하면서 지상의 질서를 다스리는 존재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세상에 건축물 배치 하나하나에 그런 거대한 세계관이 담겨 있다니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원 벽면에는 또 엄청난 양의 부조, 그러니까 얕게 새긴 조각들이 가득하다고요. 이것도 그냥 장식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앙코르와트의 구조가 우주를 담은 그릇이라면 벽면의 부조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 즉 신화와 역사를 들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1층 회랑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벽면은 그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데 이 벽 전체가 정말 빈틈없이 정교한 부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수백 미터요?
와, 네, 그 규모와 섬세함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돌에 새겨진 거대한 이야기책이라니. 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그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 건가요? 궁금한데요? 주로 힌두교의 양대 서사시 있잖아요. 마하바라타하고 라마야나. 그 서사시들의 명장면들, 그리고 비슈누 신과 관련된 여러 신화들이 담겨 있고요. 또 크메르 제국의 역사적인 전투 장면이나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행렬,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까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역사 기록 역할도 했겠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언급된 그 우유바다 휴적기, Churning of the Sea of Milk 부조는 특히 유명한데요. 동쪽 회랑의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우유바다 휴적기. 아, 이름부터가 정말 독특해요. 이건 어떤 신화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새겨져 있는 걸까요? 힌두교의 천지창조 신화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 불멸의 음료인 암리타를 얻기 위해서 선한 신, 대바들과 악한 신, 아수라들이 힘을 합쳐요. 그리고 거대한 뱀, 나가를 밧줄처럼 이용해서 만다라 산으로 우유바다를 휘젓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뱀으로 바다를 휘젓는다고요? 네, 그 과정에서 온갖 신비로운 존재들이나 보물들이 태어났다고 하죠. 이 부조는 단순히 신화의 한 장면을 넘어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영원한 생명과 번영을 갈망하는 인간의 염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염원을 담은 거군요. 네, 따라서 크메르 제국의 영원한 번영과 왕권의 신성함을 기원하는 의미,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정말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 부저들이 진짜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믿음, 염원 이런 게 담긴 메시지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유적이 한때는 완전히 잊혀가지고 밀림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전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네, 안타깝게도 역사에는 가끔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15세기 이후로 이제 이웃나라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로 크메르 제국의 힘이 약해지고 수도를 남쪽 푸놈펜 근처로 옮기게 되거든요. 아, 수도를 옮겼군요. 네, 그러면서 앙코르 지역은 점차 정치 경제 중심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관리되지 못한 거대한 사원들은 점차 무성한 열대 우림에 뒤덮여갔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던 거죠. 물론 소수의 불교 승려들이 남아서 사원을 지키기도 했다고는 하지만 과거 제국의 심장으로서 누렸던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밀림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니. 그럼 어떻게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진짜 무슨 영화 같은데요? 정말 드라마틱한 재발견이었죠. 19세기 중반, 정확히는 1860년경인데요. 프랑스 출신의 박물학자이자 탐험가였던 앙리 무오라는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앙리무오. 네, 그가 캄보디아를 내륙을 탐험하던 중에 우연히 밀림 속에 파묻혀 있던 이 거대한 유적군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빽빽한 정글을 막 헤치고 나갔는데 눈앞에 갑자기 거대한 석조 사원이 나타난 거죠. 와, 소름 돋았겠는데요. 그렇죠. 그는 이 유적의 규모와 정교함, 예술성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탐험기하고 스케치를 통해서 이 놀라운 발견을 유럽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의 기록이 서구 사회에 정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앙코르와트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와, 정말 영화 인디아나 존스 같은 이야기네요. 밀림 속에 숨겨진 고대 문명의 발견이라니. 그래서 그때부터 복원 작업 같은 게 시작된 건가요?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이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앙리무오의 발견 이후에 특히 당시 캄보디아를 보호국으로 삼았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 그리고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방치된 데다가 20세기에는 또 캄보디아 내전 같은 걸 겪으면서 추가적인 훼손이나 약탈의 아픔을 겪기도 했죠. 아, 내전까지. 네. 하지만 그 뛰어난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199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아, 92년이군요. 네, 현재는 이제 국제적인 노력과 캄보디아 정부의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있고요.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자부심, 그리고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빛나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복원의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 덕분에 앙코르와트의 혁신적인 매력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조사원이라는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서 시작해서 힌두교에서 불교사원으로 변화해온 흥미로운 역사, 또 신들의 세계인 메루산을 지상에 구현했다는 깊은 상징성, 그리고 벽면 가득 새겨진 그 신화와 역사 이야기, 마지막으로 밀림 속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빛을 보게 된 그 드라마틱한 재발견 과정까지 와, 정말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앙코르와트는 단지 그냥 오래된 돌무더기가 아니라 크메르 문명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철학, 예술, 기술, 신앙이 집약된 기념비적인 성취인 거죠.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대한 스케일과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디테일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셨나요? 아마 각자 마음을 끄는 지점이 다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우유바다 휘젓기 같은 대표적인 부조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전문가님 말씀처럼 앙코르와트 회랑 벽면에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혹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신화와 역사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광대한 돌벽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어쩌면 크메르 문명에 대한 또 다른 열쇠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쩌면 그 이야기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앙코르와트라는 이 위대한 유산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즐거운 지적 유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앙코르와트로의 이 흥미진진한 탐험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주제로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